115장. 겨울 학기가 시작되기까지 3, 4주일 동안 필립은 외래 환자부에서 실습을 계속했고 10월이 되자 다시 정규 학과를 시작했다. 필립은 너무나 오랫동안 학교를 떠나 있었으므로 동료들은 모두 낯선 얼굴뿐이었다. 학년이 다르면 서로 거의 만날 일이 없었고 필립의 동기세들은 대부분 이미 자격을 받아서 지방병원이나 진료소 조수로 가기도 하고 개중에는 그대로 성누가 병원에 근무하기도 했다. 지난 2년 동안 쉬었던 것이 도리어 정신적인 쉼이 되어서 힘을 주었으므로 필립은 이번에는 공부에도 몹시 열을 올렸다. 아델리 일가는 필립의 운이 트인 것을 알고 대단히 기뻐해 주었다. 필립도 큰아버지의 재산을 팔 때에 몇 가지를 골라내 두었다가 그들에게 선물했다. 셸리에게는 큰어머니의 유품인 금목걸이를 주었다. 그녀도 이제는 완전히 어른이 되어서 양장점의 수습생으로 다니고 있었다. 매일 아침 8시에는 집을 나가서 온종일 리젠트 거리에 있는 가게에서 일하는 것이다. 밝고 푸른 눈, 넓은 앞이마, 그리고 풍성한 머리칼이 윤기 있게 빛났다. 큼지막한 엉덩이, 풍만한 가슴, 제법 건강해 보이는 여자였다. 그녀의 자태를 화제에 올리는 것이 아델리의 취미였으나 뚱뚱해지지 말라는 말을 하고 또 했다. 동물처럼 건강하면서도 여성다운 것이 셸리의 매력이었다. 그녀를 따르는 남자들도 꽤 많은 것 같았으나 그녀는 도무지 모르는 척하고 끄떡도 하지 않았다. 연애 따위는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러므로 젊은 남자의 눈으로 보면 무척 가까이 접근하기 힘든 여자였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나이에 비해서 너무나 어른스러웠다. 어머니를 도와서 집안일과 어린 동생들을 돌봐왔기 때문인지 묘하게 주부다운 데가 있었다. 그래서인지 아델리 부인은 셸리가 너무 고집이 세서 큰일이라고 불평했다. 원래 말수가 적은 아이였으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떤 조용한 유머라고나 할까? 그런 것이 생겼다. 때로는 겉보기에 냉담한 것과 달리 가슴속 깊은 곳에 동료에 대한 흥미가 조용히 눈뜨기 시작한 것 같은 말을 입에 담게도 되었다. 필립은 아직까지도 셸리하고는 아무리 해도 이 집의 다른 식구들처럼 터놓고 친하게 지낼 수가 없었다. 때때로 셸리의 냉담함이 조금은 기분에 걸리기도 했다. 어딘지 수수께끼 같은 데가 있는 아가씨였다. 필립이 셸리에게 목걸이를 선물로 주었을 때 아델리는 언제나처럼 바보스러운 투로 필립에게 고맙다는 인사로 키스해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새빨개져서 뒤로 물러섰다. 싫어요, 그런 거. 저것이 은혜를 모르는구나. 어째서 싫지? 하지만 전 남자에게 키스받는 게 싫은걸요? 몹시 당황하는 그녀를 보고 필립은 우습기도 했으나 얼른 화제를 바꾸어서 아델리의 주의를 딴 데로 돌렸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뒤에 또 아델리 부인도 같은 말을 꺼냈던 모양이다. 다음에 필립을 만났을 때 아주 짧은 시간이었으나 필립과 단 둘이 되자 셸리가 얼른 그 얘기를 꺼냈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키스 같은 거 싫다고 했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진 않으셨어요? 아니, 조금도. 필립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 목걸이가 고맙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녀는 약간 얼굴을 붉히면서 미리 준비한 듯한 틀에 박힌 인사말을 했다. 주신 목걸이는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겠어요. 정말 기쁜걸요. 언제나 이야기 상대로서는 어쩐지 어려웠다. 모든 것을 잘해주기는 하면서도 별로 이야기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비사교적인 것도 아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는데 아델리 부부는 외출하고 없었다. 한가족처럼 지내오는 사이였기 때문에 필립은 거실로 들어가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러자 셀리가 들어와 창가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다. 계집 아이들의 옷을 모두 집에서 만들었으므로 셀리는 일요일이라 해도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었다. 필립은 셀리가 자기와 이야기하려고 온 것이라 생각하고 책을 내려놓았다. 책 읽으세요. 그녀는 말했다.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온 것뿐이에요. 셀리처럼 말 없는 사람도 드물어. 우리 집에서 말은 아버지 한 분만 해도 충분할걸요. 비꼬는 말투는 아니었다. 다만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로써 그녀가 이미 아버지의 인간성을 빤히 헤아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 벌써 소녀 시절의 영웅 같았던 아버지는 사라지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유쾌한 말과 한편으로는 가끔 생계에 곤란을 가져오는 그런 낭비벽이 하나의 비판의 대상으로 비쳤던 것이다. 아버지의 능숙한 말솜씨와 어머니의 실체적인 상식을 냉정하게 비교해 본다. 아버지의 쾌활함도 재미있지만 때로는 사실 견딜 수 없을 것이다. 필립은 몸을 굽히고 열심히 바늘을 놀리고 있는 셸리를 지켜보았다.
셀리는 보기만 해도 건강하고 튼튼한 이른바 진짜 숙녀였다. 납작한 가슴과 비늘증에 걸린 핏기 없는 얼굴의 다른 처녀들과 함께 그녀가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은 참으로 기묘한 광경이었다. 그러고 보니 밀드레드도 비늘증이었다. 얼마 뒤 셀리에게도 구원자가 나타난 모양이었다. 셀리도 가게에서 사귄 친구들과 함께 가끔 외출했는데 우연히 어떤 전기기사와 서로 알게 되었던 것이다. 장사에도 꽤 성공해서 그만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청년이었다. 어느 날 셀리는 어머니에게 그 청년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니? 당분간은 아무하고도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죠. 그녀는 언제나는 버릇대로 잠깐 말을 끊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나 슬픈 표정을 짓기에 그럼 한번 일요일에 차 마시러 들르라고 했어요. 아델리로서는 기다리던 참이었다. 아버지로서 어떠한 위험을 보이고 그 청년을 교육할 것인가 하고 그는 오후 내내 연기 연습을 되풀이해서 마침내는 아이들에게까지 웃음을 살 형편이었다. 마침 청년이 찾아오기 바로 전 아델리는 어디에서인지 이집트의 터키 모자, 차양 없는 둥그란 모자로 꼭대기 중간에 술이 늘어져 있다. 터키 모자까지 끄집어내서 아무리 말려도 그것을 쓰겠다고 우겼다. 어이없는 짓도 웬만큼 해두세요. 부인이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그녀도 검은 벨벳의 나들이 옷을 입긴 했으나 해마다 찌는 살 때문에 몹시 꼭 끼어서 답답해 보이기조차 했다. 당신은 모처럼 찾아온 셀리의 기회를 망쳐버릴 셈이군요. 그녀는 억지로라도 모자를 벗기려고 했으나 아델리는 재빨리 뒤로 물리서면서 말했다. 아니, 손을 내밀다니. 나 무슨 일이 있어도 모자는 벗지 않을 거요. 오늘 오는 젊은 친구에게 이 집이 보통 집과는 다르다는 것을 처음부터 인식시켜 줘야 해.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냥 쓰고 계셔도 괜찮지 않아요? 예의 그 조용한 마치 남의 일이라도 한 것 같은 투로 셀리가 말했다. 도널드 선이 만약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어서 가버리라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시원할 거예요. 필립도 그 젊은이에게는 커다란 시련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갈색 벨벳 위독과 커다랗게 늘어뜨린 보헤미안 넥타이, 게다가 붉은 터키 모자. 이런 아델리의 옷차림은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전기기사에게 틀림없이 놀라운 광경일 테니 말이다. 드디어 그가 찾아오자 우선 아델리가 에스파냐 귀족이 하듯이 과장된 예의로 맞아들였다. 그와 반대로 아델리 부인은 자연스럽고 수수하게 환영해 주었다. 이래야 모두 헌 다리미질용 테이블을 둘러싸고 등받이가 높다란 의자에 앉았다. 아델리 부인은 자연스럽고 수수하게 환영해 주었다. 잘 닦은 사기 주전자에서 차를 따라 주었는데 이것이 또한 오늘의 이 자리에 형용할 수 없는 영국의 전원풍 치미를 더해 주었다. 테이블 위에는 부인이 손수 만든 과자가 놓여 있었다. 잼도 손수 만든 것이었고 차도 시골차였다. 이러한 모든 것이 제임스 1세 시대 17세기입니다. 제임스 1세 시대의 이 집과 어우러져 색다른 묘미가 있었다. 아델리는 또 그대로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옛 비잔틴 역사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기 시작했다. 마침 최근에 로마 흥망사의 끝부분을 조금 읽었을 뿐이었다는데 아무튼 배우처럼 짙게 손가락을 내밀면서 어리둥절해 있는 그 청년에게 데도어와 이레네의 극히 난잡한 이야기를 자꾸만 쏟아내는 것이었다. 아델리는 언제나처럼 허풍을 떨면서 거침없는 기세로 직접 전기기사에게 퍼부었다. 그 청년도 별 수 없이 입을 다물고 부끄러운 듯 아래만 보고 있었으나 흥미롭게 듣고 있다는 듯이 이따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부인은 아델리의 이야기 같은 것은 전혀 듣고 있지 않았다. 다만 이따금 좀 더 차를 드시죠라든가 또 과자며 잼을 권하기 위해 옆에서 말참견을 할 뿐이었다. 필립은 셀리를 가만히 관찰하고 있었다. 셀리는 그저 눈을 아래로 내리깐 채였으나 주위만은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셀리의 긴 속눈썹이 볼 위에 아름다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었다. 그녀가 오늘 이 자리를 즐기고 있는지 이 젊은 기사가 마음에 드는지는 사실 아무리 보아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여자이다. 그러나 그 젊은 기사가 참으로 호감 가는 미남이라는 사실만은 확실했다. 그는 보기에도 밝고 잘 정돈된 눈, 코, 그리고 정직해 보이는 얼굴과 금발을 가진 수염 없는 미남이었다. 키도 후리후리하고 전체의 균형도 잘 잡혀 있었다.
필립도 그가 셸리에게 참으로 잘 어울리는 배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만큼 젊은 두 사람의 앞날에 기다리고 있을 행복을 생각하자 가슴 아플 만큼 부러웠다. 얼마 뒤 청년은 시간이 되었으니 돌아가겠다고 했다. 셸리는 말없이 일어나서 그를 현관까지 바래다 주었다. 돌아오자 대번에 큰 소리로 아버지가 외쳤다. 셸리, 참 좋은 청년이더라. 우리 기꺼이 그 사람을 맞아 들이자꾸나. 곧 교회에 알려야겠다. 나는 축가를 지어야겠고. 셸리는 테이블 위의 그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나 갑자기 흘끔 필립을 보더니 물었다. 캐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어쩐지 동생들이 부르는 것처럼 필립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은 싫다고 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름만을 부르지도 않았다. 참 훌륭한 배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셀리는 다시 한번 재빠르게 필립을 보고는 약간 얼굴을 붉힌 채 뒷걸음질했다. 말하는 것만 봐도 참 다정하고 좋은 청년 같더라.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처녀라도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번에는 부인도 맞장구 쳤다. 셀리는 이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다. 필립은 이상스러운 듯이 셀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금 어머니가 한 말을 곰곰이 되새기는 것일까? 혹은 다른 공상의 애인이라도 생각하는 것일까? 어째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지?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아델리 부인은 조금 화가 난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전 시원찮은 남자처럼 생각되는걸요. 그럼 결혼하지 않겠단 말이니? 예, 그래요. 넌 대체 뭘 바라는 거니? 아델리 부인은 확실히 화가 난 모양이었다. 참 단정하고 좋은 청년이야. 게다가 집안일도 훌륭하게 꾸밀 사람 같은데. 집에는 네 뒤에도 다 자란 애들이 얼마든지 있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벌받을 거다. 그리고 힘든 일은 식모를 두고 시킬 수도 있잖니. 필립은 아델리 부인이 주부로서의 괴로움을 이렇게도 노골적으로 입에 담은 것은 처음 들었다. 아이들 하나하나를 키워내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는 필립도 잘 알고 있다. 어머니, 이 혼담은 아무리 진행시켜서도 소용없어요. 전 절대로 결혼 같은 건 하지 않을 테니까요. 계집애가 어쩌면 이렇게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일까? 그럼 저 스스로 빌어먹으라는 말씀이시겠죠? 벌어먹으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렇다면 전 언제든지 일하러 가겠어요. 바보 같은 소리 마. 그런 걸 너희 아버지가 허락하실 것 같니? 필립은 문득 셸리의 눈과 마주쳤다. 그 순간 필립은 무언가 재미있어 하는 듯한 눈빛을 보았다. 아까부터 하던 말 속의 무엇이 그녀의 유머 감각을 자극한 것일까? 참으로 좀 색다른 처녀였다. 셸리가 필립을 좋아해. 116. 성누가 병원에서의 마지막 1년은 필립도 온 힘을 다해 공부해야만 했다. 생활에는 모자람이 없었다. 걱정도 없었고 생활비도 쓸 만큼 있다는 것이 필립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 곧잘 돈을 경미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가 돈 없는 생활을 해본 적이나 있는지 적이 의심스러웠다. 빈곤으로 사람은 좀스럽고 치사하고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이 되고 그 때문에 성격마저도 변하여 천한 각도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한 푼 한 푼에 신경 써야만 하다 보면 돈이라는 의미가 괴상하리만큼 커지게 된다. 역시 인간은 돈 자체를 올바르게 평가하려면 어느 정도의 재산이 필요한 것이다. 아델리 가족 말고는 별로 만나는 사람도 없어서 고독한 생활이면 틀림없었으나 필립은 조금도 쓸쓸하지 않았다. 언제나 장래에 대한 계획에 골몰했고 때로는 지나간 일들을 떠올려 보기도 했다. 이따금 옛 친구들을 떠올릴 때가 있었지만 그들을 만나보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노라 네스비트만은 그 뒤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이름이 되어 있을 텐데 공교롭게도 결혼 상대였던 남자의 이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노라를 알게 된 것만은 지금도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좋은 사람이었고 용기도 있었다. 어느 날 밤 필립은 11시 좀 지나서 피카디리에서 우연히 로우슨의 모습을 보았다. 야외복을 입은 것으로 보아 연극을 보고 돌아가는 길인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순간 필립의 마음이 변하여 다급하게 골목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이럭저럭 2년 동안은 만나지 못했다. 일단 끊어져 버린 우정이 지금 새삼 제자리로 돌아가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서로가 나눌 말은 아무것도 없다. 필립의 마음은 이젠 그림 같은 것에 흥미가 없었다. 미를 즐긴다는 것만이라면 어린 시절보다도 도리어 강렬해진 듯도 한데 그림 그 자체는 이미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관심은 온전히 이 풍부한 혼돈의 삶으로 어떤 무늬를 짜느냐는 데 있었다. 삶이라는 이 재료에 비하면 물감이나 언어에 대한 집착은 얼마나 하찮은가. 로우슨의 역할은 이미 끝난 셈이었다. 그와의 우정도 확실히 지금 필립이 짜기 시작한 무늬의 한 가지 모티브였으면 틀림없다. 그러나 로우슨 개인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이상의 관심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사실까지 무시해버리려는 것은 단순한 감상에 지나지 않았다. 이따 그 밀드레드도 떠올려 보았다. 그 여자와 만날 것 같은 곳은 일부러 피해 다녔는데 그런데도 어떤 때는 호기심에서라고나 할까? 아니면 자신도 알 수 없는 좀 더 깊은 동기에서랄까? 자신도 모르게 피가딜리나 리젠트 거리를 더욱이 그녀가 나돌만한 시각에 걸어다녔다. 그때마다 곧잘 생각해 보지만 도대체 만나고 싶은 것인지 만나기 두려운 것인지 자기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다. 한 번은 그녀와 비슷한 뒷모습을 본 적도 있었다. 순간 그 여자라고 알아차렸을 때 그것은 실로 기묘한 심정이었다. 이상야릇하게 마음이 아팠는데 생각해보면 그것은 불안이기도 했고 또 불쾌한 놀라움이기도 했다. 그리고 급한 걸음으로 다가가 보고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마음을 놓은 건지 실망한 건지 도무지 스스로도 가릴 수 없었다. 8월 초에 필립은 마지막 시험인 외과 시험에도 붙어 드디어 졸업장을 받았다. 성 누가병원 부속병원에 입학한 지 7년 만이었다. 나이는 이미 30이 가까웠다. 개업 자격의 면허증을 손에 들고 왕립외과의학교 사무실 계단을 내려오는 그의 가슴은 만족감으로 크게 뛰었다. 드디어 이제부터가 나의 진짜 인생이다. 다음 날은 사무실에 나가서 병원 근무를 희망한다는 등록을 하고 왔다. 사무장은 검은 수염을 기른 유쾌하고 몸집이 작은 사람으로 필립에게는 언제나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그는 필립의 졸업을 축하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자네 겨우 한 달 동안이지만 남해안 지방에 가서 임시 조수로 일해볼 생각은 없나? 식사와 빵을 제공하고 일주일에 3기인이라는데 말일세? 좋습니다. 장소는 도시시어주에 있는 팔리라는 곳인데 사우드란 의사선생을 도와주는 걸세. 당장이라도 떠나야겠어. 원래 있던 조수가 유행성 이하선염에 걸렸다는군. 무척 살기 좋은 곳 같은 걸. 그러나 사무장 태도에는 무언가 조금 알 수 없는 데가 있었다. 어딘지 수상쩍었다. 무언가 난처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사무장은 조금 대답하기 꺼리더니 마치 달래기라도 하듯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사실은 말일세 그 의사가 더 까다로운 사람인가 보더군. 그래서 결국 아무 데서도 그에게 사람을 소개해주지 않는다지 않는가.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 함부로 탁탁 말해버리기 때문에 모두들 싫어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저처럼 이제 갓 졸업한 풋내기에 만족할까요? 아무튼 경험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걸요? 천만에 그럴 리야 없지. 자네가 가주는 것만으로도 분명 기뻐해야 할 테니까 말일세. 그는 아주 사교적인 투로 말했다. 필립은 잠시 생각했다. 앞으로 2, 3주일 동안은 아무 할 일이 없었다. 조금이라도 돈을 벌 기회가 생겼다면 고마운 셈이다. 이곳 성누가병원이나 그것이 안 되면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에스파냐로 휴가 여행을 떠나고 싶었는데 그때의 비용으로 모아두고도 좋은 것이다. 좋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오늘 오후에 당장 떠나 주어야겠는데 그래도 괜찮겠나? 좋다면 지금 곧 전보를 치겠네. 필립으로서는 되도록 2, 3일 여유가 있었으면 싶었지만 아멜리 집 사람들과는 어젯밤 이미 만났고 당장 떠나서 안 될 이유란 별로 없었다. 짐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 7시 지나서 팔리역에 도착하여 마타를 타고 사우드 의사를 찾아갔다. 병원은 나지막한 모르타르로 세워진 건물이었으며 버지니아 담쟁이가 집을 온통 뒤덮고 있었다. 하녀가 나와서 필립을 곧 진찰실로 안내했다. 노 의사가 책상에 기대앉아서 무엇인가 열심히 쓰고 있었다. 필립이 안내를 받아 들어가자 그는 얼굴을 들었으나 일어서는 것도 아니고 말도 하지 않았다. 빤히 필립을 노려볼 뿐이었다. 필립은 깜짝 놀랐다. 벌써부터 기다리신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성누가병원 사무장으로부터 전보를 안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녁 식사를 30분이나 늦추고 있는 걸세. 자네 얼굴과 손을 씻어야겠군. 네. 아무튼 그가 좀 색다른 사람이라 필립은 오히려 유쾌했다. 그때 비로소 일어나는 그를 보니
중키에 바싹 여윈 사나이로 백발이 된 머리를 짧게 깎고 커다란 입을 입술도 보이지 않을 만큼 단단히 꽉 다물고 있었다. 깨끗이 면도를 하여 하양 구레나룻은 조금만 남겼을 뿐 수염은 없었다. 그래서인지 위험있게 보이는 턱과 함께 얼굴이 더 한층 네모나게 보였다. 그는 갈색 트위드 양복에 하얀 옷깃을 다루고 있었으나 너무 커서 매우 헐렁헐렁했다. 아무리 보아도 19세기 중엽의 유복한 농부를 떠오르게 했다. 그가 문을 열고 말했다. 저 방이 식당일세. 우선 정면의 문을 가리켰다. 그리고 자네 침실은 저 2층 청계참으로 나가서 제일 첫 방일세. 준비가 다 되면 아래층으로 내려오게. 저녁을 먹는 동안 필립은 사우드가 자신을 줄고 살펴보고 있음을 잘 알았으나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 의사는 자기 조수의 이야기 따위는 듣고 싶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다. 언제 자격을 땄지? 어제입니다. 대학에도 다녔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작년이었지. 조수가 휴가를 가겠다기에 부탁을 했더니 대학을 나왔다는 사람을 보냈더군. 나는 제발 2번 다시는 사양하겠노라고 했네. 나는 그런 신사 따윈 딱 질색이거든. 그러곤 다시 잠자코 있었다. 저녁은 간단했으나 매우 좋았다. 필립은 겉으로는 평온한 채 꾸리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흥분해서 떨고 있었다. 조수라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생겼다는 것은 여간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다. 갑자기 어른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에 웃음이 터질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의사의 군이라는 것을 생각할수록 더욱더 웃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사우드 의사가 말을 건넸다. 지금 몇 살이지? 30살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졸업했다는 건 어찌된 일인가? 그건 23살이나 되어서 처음 공부를 시작한 데다가 도중에 2년 동안 멈춰야 했던 사정이 생겼었거든요. 어째서인가? 돈이 없었습니다. 사우드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그의 얼굴을 보았으나 다시금 입을 다물어 버렸다. 식사가 끝나자 식탁에서 일어서며 그가 물었다. 그런데 자네는 여기 사는 일이 무엇인지 아나? 아니요, 아무것도. 우리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는 거의 전부가 어부와 그들의 가족들 뿐일세. 나는 결국 어민조합의 병원을 하고 있는 셈일세. 예전에는 여기에 내 병원 하나뿐이었지. 그런데 이 고장을 상류계급의 해수욕장으로 만들기 시작하자 또 한 사람이 저 언덕 위에 개업을 한 거야.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병원으로 가고 치료비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사람들만 나를 찾아오게 되었다네. 그 병원과의 경쟁이 이 노인에게는 가장 괴로운 일인 것 같았다. 그런데 저는 아직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만 경험이 있건 없건 자네들은 모두 아무것도 모르지. 그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나가버렸다. 필립은 혼자 남았다. 잠시 뒤 설거지를 하려고 들어온 식모에게 물어보니 사우드 의사의 진료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라고 했다. 그날 밤의 진료는 이미 끝난 셈이었다. 필립은 자기 방에서 책을 가져다가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읽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의학서적 말고는 아무것도 읽지 않았으므로 말할 수 없이 즐거웠다. 10시가 되자 사우드가 들어와서 그를 보았다. 필립은 다리를 높이 쳐들고 책보기를 좋아했으므로 그러기 위해서 의자를 하나 발판으로 하려고 끌어붙여 놓고 있었다. 자네는 꽤 편안하게 앉는 방법을 아는 것 같군? 사우드 의사는 조금 험한 표정으로 말했다. 만약 지금처럼 기분이 좋을 때가 아니었더라면 필립도 틀림없이 당황했을 것이다. 그러나 필립은 즐거운 듯이 눈을 빛내며 대답했다. 못 쓰나요? 이렇게 하면? 사우드는 그를 힐끗 쳐다보았으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무언가 읽고 있는 게 스몰렛의 페레그린 피클의 모험입니다. 나도 스몰렛의 페레그린 피클의 모험을 썼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네.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의사들은 문학에 별로 흥미가 없는 것 같던데요? 사우드 의사는 필립이 테이블 위에 놓은 책을 집어들었다. 그 책은 바로 블랙스테이블의 큰아버지가 지녔던 판본 가운데 한 권이었다. 첫머리에 동판으로 인쇄된 그림이 있었고 퇴색한 모로코 가죽으로 꾸며진 얇은 책이었다. 책 안의 종이는 이미 낡아서 곰팡이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핀 자리도 많았다. 사우드가 책을 손에 잡았을 때 필립은 자기도 모르게 거의 본능적으로 2걸음 다가갔다. 희미한 미소가 그의 눈에 나타났다. 그러자 노의사도 빈틈없는 사람이어서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내가 하는 일이 어째 우스운가? 그는 냉랭하게 물었다. 책을 매우 좋아하시는 것 같군요.
책을 다루시는 것만 보아도 대개는 알 수 있죠. 사우드는 곧 책을 내려놓고 말했다. 아침 식사는 8시 반일세 알겠지? 그는 그대로 방을 나가버렸다. 정말 재미있는 괴짜인걸? 필립은 속으로 생각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어째서 조수들이 불어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첫째로 그는 최근 30년간 발견한 여러 신약을 단호하게 반대했다. 대부분의 유행이 되어서 엄청난 효험이 있다고 평판이 자자한가 싶더니 몇 해 못 가서 사람들에게 잊히고 마는 그런 약을 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도 역시 성누가병원 출신이었는데 자기가 학생 시절부터 써왔던 몇 종류의 조제만을 이후 줄곧 처방해 온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뒤 유행했던 어떤 약보다도 이 편이 잘 듣는다는 것이다. 사우드 의사의 무균법에 대한 불신감에는 필립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반적인 사회 여론에 따라 일단 승인은 했지만 필립이 병원에서 귀가 아프도록 줄곧 들어온 예방조치 같은 것은 전혀 상대도 하지 않았다. 마치 아이들을 상대로 병정놀이를 하는 사나이처럼 태연하다면 태연했지만 필립은 이건 좀 심하다 싶었다. 옛날에 방부제가 생겼을 때 그것만 있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일이 있지. 그런데 이번엔 또 무균법이라는군. 참으로 어이없는 노릇이지. 이 병원으로 보내지는 대부분의 젊은 의사들은 병원에서 배운 것밖에 모르는 주제에 물론 병원에서 주워들어서 그렇겠지만 일반 계급의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경멸감마저 품고 온다. 그러나 실제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병원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합병증 환자뿐이다. 이를테면 매우 익히기 힘든 부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법은 알아도 단순한 코감기는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요컨대 그들의 지식은 단순한 이론으로 그것에 대해서만 무한한 자신감에 차 있다. 사우드 의사는 그러한 젊은 의사들을 잠자코 입을 굳게 다문 채 관찰하며 그들이 얼마나 무지하며 얼마나 허망한 자만심을 품었는가를 깨닫게 하는 데에 심술궂을 만큼의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환자라고는 대부분이 어부들 뿐이었고 따라서 병원은 몹시 불경기였다. 그의 처방은 모두 독특한 것이었고 조수에게 곧잘 말하기를 복통으로 병원에 온 어부를 상대로 값비싼 약을 5가지나 섞어 조제해주면 도대체 병원의 수지는 어떻게 맞추느냐는 것이었다. 또 젊은 의사들이 교양 없는 것도 불만거리였다. 그들이 읽는 것이라고는 스포츠 15라든가 영국 의학 잡지 정도가 고작이고 글씨도 서투르게 써서 읽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오자투성이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 3일 동안 사우드는 필립의 행동을 엄밀히 관찰했다. 기회만 생기면 가장 신랄한 핀잔을 주려고 노린 것이다. 그러나 필립도 이것을 눈치채고 있어서 오히려 가벼운 흥미를 느끼면서 진료에 임했다. 아무튼 일이 바뀌어서 무엇보다 좋았다. 그리고 독립감과 그것에 따르는 책임감을 느낄 수 있어서 기뻤다. 진찰실에는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다 나타났다. 필립은 환자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즐거워졌다. 그리고 병이 나아가는 경과만 해도 병원에서는 한 번씩 며칠 만에 간신히 보는데 반하여 여기서는 끊임없이 관찰할 수 있는 것도 기뻤다. 몹시 지붕이 얕은 어부의 집을 왕진하고 다니는데 그들의 집에는 고기 잡는 도구며 도치며 그리고 원양 항해의 기념품, 이를테면 일본에서 가져온 칠기, 멜라네시아의 창이며 각종 노, 이스탄불의 시장에서 사온 당금들이 늘어놓여 있었다. 조그맣고 좀 답답한 방이었지만 거기에는 무언가 낭만적인 향기가 감돌았고 게다가 소금 냄새를 풍기는 바닷바람은 어떤 신선함을 주었다. 필립은 어부들과 즐겨 이야기했다. 그네들도 필립이 조금도 그만하지 않은 사나이라는 것을 알자 곧잘 그들의 젊은 시절 원양 항해 등에 대해서 긴 추억담을 이야기해 주었다. 필립은 한두 번 진단을 잘못한 일도 있었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한 번도 홍역 환자를 진찰한 일이 없었으므로 처음 그 발진을 보았을 때 원인 불명의 피부병으로 오진해버렸던 것이다. 또 한 번은 사우드 의사와 어떤 병의 치료법에 대하여 의견이 서로 어긋난 때도 있었다. 맨 처음에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사우드로부터 맹렬한 핀잔을 들었으나 필립은 오히려 웃으면서 들어넘겼다. 필립도 말재주라면 자신이 있었으므로 대뜸 한두 마디 재치 있게 대꾸를 해주었더니 사우드 의사는 갑자기 입을 다물고 매우 이상한 듯 필립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필립의 얼굴은 진지했지만 눈은 번글번글 웃고 있었다. 늙은 의사는 아무래도 자신이 놀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여태까지의 조수들 모두가
자기를 싫어하거나 두려워했던 만큼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는 당장 분통이 터져서 이대로 다음 열차편으로 쫓아버릴까 하고도 생각했다. 여태까지 대로라면 그렇게 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필립이 비웃을 것 같아 걱정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갑자기 우스워졌다.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웃음으로 입술이 벌어지려고 해서 그도 하는 수 없이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 조금 뒤에 필립이란 놈이 계획적으로 자기를 장난스럽게 대하고는 혼자서 빙글거리고 좋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으나 생각해보니 그것도 유쾌한 일이었다. 그놈 꽤 배짱 좋군 그래? 그는 혼자서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배짱 대단한 놈인걸? 117. 필립은 아델리에게 편지로 도시스에서 임시의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더니 곧 회답이 왔다. 마치 보석이라도 뿌려놓은 페르시아의 왕관처럼 예의 허풍스러운 형용사를 잔뜩 늘어놓은 판에 박은 듯한 문장. 그것도 자랑거리인 고딕체를 흉내낸 알아보기도 어려운 아름다운 필적으로 씌어 있었다. 그는 해마다 집안 식구가 함께 들르는 켄트주의 호흡 농장으로 올해도 가니까 필립도 오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더욱이 그를 설득하고 싶은 마음에서였겠지만 필립의 영혼에 관해서 또 호흡 등굴에 대해서 더없이 아름답고 정성들인 문구를 늘어놓았다. 필립은 계약 기간만 끝나면 그날로 출발하겠다는 회답을 보냈다. 비록 자신이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테니스맨은 이상하게 애정이 갔다. 더욱이 하늘이 푸르기만 하다면 아르카디아의 올리브 나무 숲과 같은 목가적인 자연 속에서 대지와 가까이 하며 2주일을 보낼 수 있었다.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기쁨으로 뛰었다. 팔리에서의 계약 기간의 4주일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다. 벼랑 위에는 골프장을 둘러싸고 붉은 벽돌로 지은 별장 건물이 들어선 새로운 마을이 갑자기 생겨나고 있었다. 최근에는 여름철 체류하기를 위하여 커다란 호텔 건물까지 세워졌다. 그러나 필립의 발걸음은 좀처럼 그쪽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그 밑의 항구 주변에는 지난 세기부터 내려오는 조그만 석조 가옥들이 옹기종기 밀집해 있어서 가파르고 좁고 긴 공상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고풍적인 아치를 남기고 있었다. 그리고 바닷가에는 손질이 잘된 조그만 정원이 있는 말쑥한 집들이 들어차 있고 그런 집에는 대개 은퇴한 선장들이나 바다 사나이들의 어머니나 과부가 살고 있었다. 조금 색다르고 참으로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조그만 항구에는 에스파냐나 근동에서 소형의 부전기선이 곧잘 왔고 또 돛담배가 낭만의 바람에 실려 오를 때도 있었다. 필립은 석탄배가 많이 떠있던 너저분한 블랙스테이블의 항구를 떠올려 보았다. 이제는 하나의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저 동방의 나라들이며 밝은 햇볕이 내리쬐는 열대지방 섬들에 대한 동경심을 불어넣어 준 것도 바로 그 항구였다. 그러나 지금 이 항구를 바라보고 있자면 언제나 거북한 것 같았던 그 북해의 해안과는 달리 깊고 넓은 태양이 한층 더 몸 가까이 느껴졌다. 넓고 끝없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여기서는 그도 숨을 깊숙이 들이쉴 수가 있었다. 정든 영국의 해풍, 서풍이 그의 가슴을 부풀게 하면서도 동시에 조용한 휴식 속으로 빠져들게 하였다. 드디어 계약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주의 어느 날 밤이었다. 사우드 의사와 함께 조제하고 있을 때 한 어린아이가 외과 입구에 왔다. 맨발에다 얼굴에 떼줄이 줄줄 흐르는 초라한 소녀였다. 필립이 얼굴을 내밀었다. 선생님, 아이비레인에 있는 플래츠 부인 댁에서 왔는데요. 지금 곧 와주실 수 없을까요? 무슨 일인데? 사우드 의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소녀는 늙은 의사가 하는 말에는 아랑곳 없이 또다시 필립 쪽을 보고 하던 말을 이었다. 저 말이죠. 플래츠 부인 댁의 작은 아드님이 다쳤어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부인에게 내가 곧 간다고 해라. 사우드 의사는 소리로 대답했다. 소녀는 무언가 망설이는 것처럼 머뭇거리면서 더러운 손가락을 더러운 입에 문 채 여전히 필립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왜 그러지? 필립이 웃으면서 물었다. 블리츠네 아주머니께서요. 새로 오신 선생님들 와 달라시던걸요? 조제실에서 무언가 소리가 났다고 생각하자 사우드 의사가 복도로 나왔다. 뭐라고? 블리츠 부인이 내가 가면 싫다고 했단 말이냐? 무서운 기색이었다. 그 여자는 그야말로 태어났을 때부터 돌봐주었는데 어째서 그 더러운 자식놈을 보러 가는데 내가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소녀는 금방 울음이 터질 것 같은 표정이 되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돌렸는지 혀를 낼름 내밀고는 어이없사는 사우드의 기세가 좀 꺾인 틈에 갑자기 바람처럼 달아나 버렸다. 노인은 분명히 불만인 것 같았다. 무척 피곤하신 것 같군요. 게다가 아이비 레인이라면 꽤 먼 길인데요. 구태여 사우드 의사 자신이 갈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고 핑계를 만들어주기 위해 필립이 한 말이었다. 그러나 늙은 의사는 낮은 소리로 한번 신음하고 나서 말했다. 웬걸 다리가 하나 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되 두 다리가 멀쩡하게 있는데 조금만 뛰어가면 되지. 필립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잠시 잠자코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얼음장처럼 냉랭하게 내질렀다. 저들어 가라는 겁니까? 선생님이 가고 싶으신 겁니까? 내가 가서 뭘 하겠나? 자네들 오라고 하지 않나? 필립은 모자를 집어들고 왕진을 나섰다. 돌아온 것은 8시가 다 되었어였다. 사우드 의사는 식당 난로에 등을 쬐면서 서 있었다. 퍽 오래 걸렸군. 죄송합니다. 왜 먼저 식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다리려 했던 걸세. 여태 그 플래츠 부인 댁 집에 있었나? 아니요. 돌아오는 길에 해지는 것을 구경하느라고 그만 시간 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늙은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하녀가 구운 생선을 가지고 들어왔다. 필립은 그것을 매우 맛있게 먹었다. 갑자기 사우드가 물었다. 어째서 해지는 것을 바라보았나? 필립은 입속에 음식을 가득 담은 채 대답했다. 왜 그런지 무척 기쁘기 때문이에요. 늙은 의사는 이해하기 어려운 듯이 필립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득 희미한 미소가 그의 지치고 늙은 얼굴에 나타났다. 그 뒤 그들은 묵묵히 식사했다. 식사가 끝나고 식모가 폴트줄을 놓고 나가자 갑자기 노인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앉아 필립의 얼굴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오늘 내가 자네의 질름발이에 대해 이야기해서 조금 화났지?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라도 제게 화만 나면 직접으로든 간접으로든 반드시 그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이 보통이니까요. 결국 그것이 자네의 약점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렇지. 필립은 정면에서 노인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그것을 알아내어 무척 기쁘시다는 건가요? 늙은 의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나 잔인하게 기뻐하는 듯한 소리 없는 웃음을 보였다. 그들은 얼마 동안 말없이 서로 노래보면서 앉아 있었다. 벼랑간 사우드 의사가 깜짝 놀랄만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어째서 여기에 계속 머물러 주지 않으려고 하나? 지금 이하선염에 걸린 사람은 그만두게 해도 괜찮은데 말일세?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실은 가을부터 저는 오래 근무할 곳을 바라고 있습니다. 장래를 위해서도 그러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나는 말일세 공동 경영할 것을 생각하는 걸세. 노인은 불쾌한 듯 말했다. 네? 그건 또 어째서지요? 필립도 놀라서 물었다. 이 고장에서 자네는 무척 인기가 있는 모양이니까 말일세? 하지만 그것이 선생님으로서 못마땅하신 점 아니었던가요? 필립은 무뚝뚝하게 물었다. 나도 개업한 지가 이미 40년이나 되네. 새삼스럽게 조수의 인기가 나보다 좋다고 해서 그런 것에 신경 쓰리라 생각하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 나와 환자 사이에는 감정 같은 것은 요만큼도 없네. 나는 환자들에게서 감사 따위 받을 생각도 없네. 치료비만 받으면 그만일세. 어떤가 자네 생각은? 필립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기보다도 어이가 없어 대답하지 않았다. 의사 며느리를 갚아둔 푼대기를 상대로 공동경영을 제안하다니 누가 봐도 확실히 이례적이었다. 내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필립이 그의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속으로 적잖이 놀랐다. 성누가병원의 사무장에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재미있어 할까 싶었다. 그래도 이 병원은 1년에 700파운드쯤은 벌 수 있다네. 자네 몫이 어느 정도인지는 계산해보면 곧 알 수 있을 테지. 자네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조금씩 편리한 대로 해주어도 상관없네. 게다가 내가 죽으면 물론 이 병원은 자네에게 물려줌세. 여기저기 큰 병원으로 2, 3년 돌아다닌 끝에 스스로 개업할 수 있을 때까지 의무원 노릇을 하는 것보다는 이 편이 훨씬 더 나을 텐데. 대개의 의사라면 곧바로 반가이 뛰어들 만한 이야기라고 필립도 생각했다. 요새는 의사가 너무 많아서 이 정도의 자리라도 확실함만 보장된다면 그가 아는 동료 대부분은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모처럼의 호의입니다만 아무래도 저는 하고 입을 떼었다. 그러면 오랫동안 생각해온 목적이 모조리 숲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저도 여러 의미로 고생을 무척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만은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즉 자격만 얻으면 멀리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잠이 깨면 저는 먼 길을 떠나고 싶어서 온몸이 건질건질합니다. 특별히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어딘가로 아직 본 적 없는 곳으로 가보고 싶은 겁니다. 그 목표도 이제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았다. 내년 6월쯤이면 성누가병원에서의 의무기간도 끝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선 에스파냐로 떠날 작정이었다. 그에게는 이른바 낭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를 5, 6개월 동안 돌아다닐 수 있다. 에스파냐 여행을 마치면 다음에는 배를 타고 동양으로 갈 참이다. 가는 곳마다 희망찬 인생이 있으므로 시간 같은 것은 문제도 아니다. 형편에 따라서는 몇 해 동안이라도 사람들이 그다지 잘 방문하지 않는 생활도 풍습도 이상스러운 먼 나라들을 돌아다닐 수도 있는 것이다. 무엇을 찾는 여행인지 그러한 여행에서 어떠한 수확이 있을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아무튼 무언가는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풀면 풀수록 더욱더 미궁으로 빠져버리는 삶의 신비, 그것에 대한 실마리 정도는 적어도 잡을 수 있으리라. 아니, 설사 수확은 아무것도 없이 끝난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가슴을 좀먹어오던 불안만큼은 확실히 덜 수 있으리라. 어쨌든 사우드 의사는 지금 필립에게 최대한의 호의를 베풀고 있다. 그것을 적당한 이유도 없이 거절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래서 필립은 되도록 사무적으로 그리고 그의 독특한 겸손에 따라 오랫동안 생각해온 계획의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단 설명만은 해보았다. 사우드는 조용히 필립의 이야기를 들었다. 날카로운 노인의 눈에 온화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가 자기의 제안을 너무 고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 또한 고마운 호의처럼 생각되었다. 가끔 호의는 자칫하면 명령적으로 되기 쉽지만 이 노인은 필립이 말한 이유를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것으로 그쳐버리고 이번에는 노 의사가 자기의 젊은 시절 추억을 꺼내기 시작했다. 영국 해군에 근무했는데 역시 바다와의 인연으로 제대 뒤 이 판리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옛날 태평양의 이야기며 중국에서 겪은 여러 가지 모험담도 들려주었다. 보르네오의 수수족 토벌에 참가했던 일도 있었고 사모아가 아직 독립국가였던 시절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산호섬에도 곧잘 잠시 머물렀다고 했다. 필립은 황홀한 기분으로 열심히 들었다. 노 의사는 조금씩 자신의 신상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호라비 신세이며 부인과는 30년 전에 사별했다는 것이다. 하나뿐인 딸은 로데시아의 농가로 출가했는데 자기가 사위와 말다툼한 뒤로는 10년이 되도록 발길을 끊었다고 했다. 따라서 아내도 자식도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로 고독했다. 그가 무뚝뚝한 것도 사실은 이 완전한 환멸을 감추기 위한 허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필립은 그가 참 비극적인 삶을 산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은 죽음을 기다렸으나 초조해 한다기보다 오히려 죽음을 정오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늙음을 싫어하고 그 한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죽음만이 고뇌에 찬 일생의 유일한 해결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우연히 필립을 만나게 된 것이다. 딸과의 오랜 이별, 말다툼할 때 그녀가 남편의 역성을 들어 그는 손자들은 한 번도 아직 만나본 일이 없다. 그 오랜 이별 때문에 아득히 잊고 있었던 육친의 정이 오히려 필립에게 쏠리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화가 났고 자신이 노망났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왠지 필립에게는 무언가 그의 마음을 끄는 것이 있었다. 자기도 모르게 필립의 얼굴을 보면 벙글벙글 웃음이 나왔다. 무엇보다 필립은 절대로 그를 심심하게 하지 않았다. 한두 번 필립이 노인의 어깨에 손을 얹은 일이 있었다. 그 손길은 딸이 영국을 떠난 뒤로는 처음 느껴본 가장 정다운 손길이었다. 드디어 필립이 떠나는 날 노인은 정거장까지 배웅을 나왔다. 노인은 묘하게 서글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동안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게다가 선생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해주셔서. 하지만 돌아가는 것이 더 기뻐 보이는데 여기서도 무척 유쾌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겠지. 아무렴 자네는 아직 젊으니까 말일세. 노 의사는 잠시 말을 끊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은 잊지 말아주게. 만약 자네의 마음이 변하거든 언제든지 돌아오게. 나의 제안은 언제까지나 변치 않을 테니까 말일세. 참으로 고맙습니다. 필립은 객차 유리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 늙은 의사와 악수했다. 기차는 전기를 내뿜으며 역을 빠져나왔다. 필립은 이제부터 호흡 농장에서 지낼 2주일 동안의 일을 생각했다.
친한 그들과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니 행복했다. 날씨가 좋은 것도 기뻤다. 하지만 사우드 의사는 무거운 걸음으로 텅 빈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고독과 늙음이 뼈에 사무치게 느껴졌다.